안녕하십니까,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영등포 땅을 매입해서 신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매입하게 된 이유와 영등포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좋은 이야기는 저번 방송에서 다 이야기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건물을 지으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2021년 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층부터 9층짜리 호스텔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왜 호스텔을 지으려 했냐면, 호스텔 사업이 좋았던 이유가 공사비의 70%가 관광진흥기금으로 5년간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 했습니다. 땅을 매입하자마자 철거를 했고요. 사전 안전조사, 지질조사, 사전 현황 측량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건축사님이 호스텔 신축 설계를 했고 호스텔 건축 허가를 3월 말쯤에 받았고요. 하지만 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호스텔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통보가 와서 정말 어안이 벙벙했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다가 뭘 할까 고민했고, 땅을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한 건물이다 보니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이 뭘까 고민하다가 상가 다중주택을 생각했고 다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스텔을 생각하고 있어서 호스텔에 대한 특화된 건축사를 찾았고요.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건축사도 호스텔 설계에 열의를 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치셨는지 상가주택 설계하는 데는 좀 설계가 처음엔 잘 안 나왔습니다. 중공업 지역이라 층수 제한은 없었지만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주택이 들어가면 늘 주차 대수가 신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매입한 땅에 상가주택을 지으려 하니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요, 땅이 좀 작아서 최대한 이 동네 상권과 맞고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 형태의 건물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상가 다중주택이었습니다. 신축의 사업성은 주차와 용적률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영등포 지역은 대부분 중공업 지역이라 용적률은 400%라서 용적률 걱정은 없었지만 주차 대수 문제를 생각해야 했었는데요, 저는 6층으로 짓고 싶었어요. 한 층이 더 올라가면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6층 이상부터 소방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한마디로 물탱크랑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 보통 소방시설은 지하로 넣습니다. 지하를 만들게 되면 일반 공사비의 한 1.5배가 더 나오는데요, 공사비가 많이 나와도 수익률이 좋으면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입한 땅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건축 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신축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서 건축 허가를 21년 8월에 받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호스텔을 짓기 전에 측량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택을 짓기 위해 측량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 제가 매입한 땅보다 한 평이 도로로 이제 물려 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1층에 상가랑 주차장 2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가 또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이제 신축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철거는 돼 있었고요. 공사 시작일이 늦어져서 한 11월 25일인가 이제 CRP 작업을 했어요. 영등포 지역에는 집안이 대부분 약해서 거의 대부분 신축할 때 CRP 작업을 다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조가 올라가면서 민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뒷집부터 민원이 제기됩니다. 워낙 작은 땅이라 가림막, 아시바라고 하죠. 골조가 올라가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골조 외부에 설치가 되는데 뒷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셨어요. 저희 가림막이 약 한 5cm 정도 그 집 경계를 넘어갔는데 구청에서 민원을 하고 또 작업자들한테 욕을 하며 또 심지어 현장 내부까지 올라와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돈입니다. 공사 전에 앞, 뒤, 옆 그 옆 건물까지 선물을 다 돌렸지만 그건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 뒷집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제가 무릎 꿇고 사정 젊은 나이에 돈이 없어서 건물을 짓게 되니 민원 천회 좀 부탁한다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돈을 1,000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와, 이건 너무하다 싶어 제가 3일 동안 과일 바구니 갖고서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500만 원으로 합의를 봅니다.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고 공사 중 집이 파손된 게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돈을 건네고 나옵니다. 이제 공사 마무리까지 이제 별일 없겠지 하고 있는데 한 10일 후에 또 시공사 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또 옆집이 이제 뒷집이 아닙니다. 옆집 가림막이 약간 넘어갔다고 구청과 시공사 소장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금 500만 원 내라고. 참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래된 동네는 다 알고 지내요. 이 동네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라 다 알아요. 누가 싸웠는지, 어느 집이 비었는지, 어느 집이 이사가 들어왔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새 그 옆집 분한테 말을 한 거죠. 이 옆집 주인은 아주머니셨는데 제가 또 찾아갑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처음엔 되게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가림막을 해체하고 공사를 하라고. 자, 가림막을 치우면 공사를 못한다고 제가 또 사정을 하며 이틀 동안 찾아갑니다. 결국 300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보름 동안인가요? 별탈 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사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된 분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공사 현장 감리를 맡았던 감리사 분입니다. 제가 호스텔을 지으려고 했다고 했죠. 호스텔 공사는 건축사가 직접 감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호스텔을 못 짓고 상가주택으로 짓게 되었잖아요. 호스텔부터 상가주택까지 설계한 이 건축사님은 근생까지만 감리를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건축물에 주택이 들어가니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감리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사분 연세가 85세였습니다. 공사 전에 건축사님이랑 감리 계약을 같이 하러 갔는데요. 거기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이분은 서류를 보고 이렇게 작은 건물을 자기는 처음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리비가 작다고 첫날부터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감리비는 구청과 건축사 협회에서 건물을 짓는 면적당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돈을 더 드릴 수 없으니 다른 현장을 맡으시면 안 될지 여쭤봤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감리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좀 안심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약간 좀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그냥 그 가격으로 하시겠다고요. 또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지만 노하우가 많으실 테니 잘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리사분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됩니다. 저도 건축비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고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공정마다 시공사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은행에 감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걸 보고 은행은 시공사로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사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감리 확인서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공사가 많이 늦어져서 겨울 공사가 되어버렸는데 감리사분은 시공사나 건축사한테 난감한 요청을 하는 거죠. 추울 때 공사하니까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 된다. 건축 도면이 작으니까 아주 큰 도면을 프린트 해달라고 하고 설계사무소나 복사집에 그런 장비도 없는데 말이죠.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멘트 타설할 때 겨울철에 하는 공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시공사는 그 공법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80년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옛날 방식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열재가 중국재다. 그래서 국산으로 바꿔라. 뭐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또 내 말을 안 들으면 구청에다가 공사 중지 명령시키겠다. 시공사한테 협박하면 시공사는 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공사 소장보다 감리사 분을 더 자주 받습니다. 또 민원 문제가 해결되니 계속 감리사 분이 일반 상식 밖의 문제들을 만드시더라고요. 처음에 감리 계약 기간을 한 5달 정도 했는데 이분은 또 계약서에 흠을 잡고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감리비를 더 달라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매월 300만 원씩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감리사분은 컴퓨터를 못 하세요. 세움터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받는 것도 못 하시고 공사 과정에 감리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야 하고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도 안 하시고요. 구청 담당자는 저한테 전화 와서 언제 제출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런 상황을 이제 구청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감리사를 바꿀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고 합니다. 건축사 협회에 연락해 보라고 했는데 건축사 협회도 대응이 없어요. 결국은 감리사 본인이 사퇴를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가뜩이나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생과계로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오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 공사를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비위까지 맞춰서 이 공사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 정말 그때는 정말 멈출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또 힘들다고 멈추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는 또 감리사분한테 거의 일주일마다 집까지 찾아가서 설명과 설득하고 또 중간에 클레임 걸면 또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건축사, 시공사 분들이 이 감리사분하고 대화를 못해요. 이 두 분들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공사 진행 중에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건축주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 해결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외관공사랑 내부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준공일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또 우리 감리사 분은 그동안 제출 못했던 감리 보고서랑 준공 신청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든 자료가 없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현장에 가끔 나오시는데 나오시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추후에 그 사진을 보면서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그 휴대폰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난감합니다. 다행히 시공사가 공사 일지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사 현장 사진과 각 공정 마무리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건축사, 시공사 분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저는 건축사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보고서랑 준공 서류를 좀 만들어 달라고요. 또 추가 비용 지불했지만 빨리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예측 못하는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리사분이 본인이 만들어야 할 서류를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또 감리보고서랑 준공 서류를 만들어준 설계사 사무실 가기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찾아갑니다. 감리사분을 찾아가서 감리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공인인증서만 갖고 오셔서 사인만 좀 해달라고 설득을 해서 설계를 맡아준 건축사 사무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감리사분이 여러 가지 괴롭힌 게 많았는데 끝이 없습니다. 다른 건축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공사가 다 해결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쩌다 보니 계속 엮이게 돼서 마무리까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신축 공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10년을 늦는다, 심지어 건축하다가 뒷목 잡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난생 저도 처음 건물을 지어보니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관련된 사람이 전화 오면 놀랬습니다.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시간은 갑니다. 어느덧 건물을 매입하고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꿈꿔왔던 작지만 저한테 무지 소중한 건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공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인간의 인생을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 사이클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죠. 인생의 한 부분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분명히 내려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건물을 매입해서 호스텔을 지으면 노후 대비 다 됐다고 혼자 업되어 있었는데 제 뜻대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겸손을 더 배우게 되었고요.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세상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구나.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시간은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길어지고 신축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나중에 또 건물을 짓겠냐고 물어보면 저희 대답은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놓쳤던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고 다시 꼼꼼히 준비해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신축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꼼꼼히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건물 지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많은 일을 겪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서 그냥 편하게 공사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신축 지으면 다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총 투자금과 수익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